권윤주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자. 한 번씩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홍현의 천동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권윤주 변호사님도.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아마 처음 또 대면하시는 오늘 생생포커스 첫 출연이신데 각오 어떤지 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준비 좀 해오셨나요? 어떻습니까? 뭐 천동준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일단은 미리 좀 선정을 해주신 주제를 예. 제가 받아보고 예. 굉장히 정답이 없는 문제를 예. 이렇게 잘 선정을 해주셨구나.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정답이 없을수록 우리가 가치 있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처럼 네. 생생 포커스를 잘 맞춰볼 수 있도록. 너무 예. 점잖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그런가요? 드는데. 제가 좀 뭐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 권윤주 변호사님은요? 네, 지금 처음 이제 출연하는 예. 어떤 포맷이어서 예. 토론이라는 것도 되게 부담이 되고 예. 또 두 변호사님 잘 이끌어 주시겠지만 예, 좀 예. 최선을 다해서 소신 있는 의견을 네.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좀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두 분이서 좀 치열하게 본인들만의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개진해 주시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생생 포커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포커스 첫 번째 주제는 미성년 강력범죄 처벌과 교화의 기준입니다. 지난 5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세 모녀를 살해한 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피의자가 16세로 밝혀져서 충격을 좀 더했습니다. 변호사님들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윤주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사건 자체가 너무 충격이기도 했지만요. 예. 이제 어린 소년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히 예. 그 동기가 굉장히 감정적인 그냥 단순하고 너무 뭐 장난을 쳤다 이런 이유였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그런 이유로 저런 소년이 저렇게 큰 범죄를 그것도 계획적으로 저지를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세상이 바뀐 건지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지 좀 개탄스러웠습니다. 천동준 변호사님은요? 예. 저도 뭐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고요. 예.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 사람이 덜 됐다 이런 얘기 많이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일단 16세면은 뭐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된 제도 어떤 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년은 안 된 예.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예. 그럼 우리 사회가 이들을 잘 기르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한번 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사회적인 문제를 조금 두 분 다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이게 국가와 사회의 문제점도 좀 있다고 좀 두 분 다 보시는 건가요? 권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네, 결국은 저희가 변호사다 보니까 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현재 이제 소년법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소년 범죄가요. 예. 저희 시대도 아니고 더 윗선배들 세대겠지만 예.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가지고 예. 돈이 없어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게 좀 더 많았다면 예.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요즘에는 좀 더 계획적이고 예. 상당히 강력한 범죄를 이미 이제 마음을 먹고 확신을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가 많아졌다. 예.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소년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성인인 우리 그리고 우리 국가가 보호를 해주고 국가가 좀 부모님처럼 나서서 좋은 이렇게 성장 환경이 될 수 있게 도와주라 예.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이 소년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처를 해주고 국가가 부모 같은 그런 역할을 더 해줘야 되느냐 이 지점이 한계에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견이 있을 수가 예.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확고한 범위를 가진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런 소년에게 대해서는 예. 지금 소년법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 어떻게 천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권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예.
뭐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은 뭐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통계치를 많이 이제 인용을 예. 하는데 통계치 활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청소년 범죄율 자체가 늘고 있다라는 예. 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어떤 종류의 범죄가 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문제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그 전체 범죄자 중 청소년 범죄 비중이 이제 연도별로 변화되는 게 좀 보이는데 확실히 2019년보다 2024년 좀 늘었어요. 피해자 가족은 사건 이후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를 좀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청원글에서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가 없고 유기징역도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원은 공개 사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본회의 상정 여부,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또 미성년 강력범죄에 대한 법적 시각을 갖게 될지 지금 계속 논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19일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 아까 나온 표인데요. 이게 지금 2019년 3월 3.78%에서 2024년 4.41%로 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청소년 전체 인구는 줄어든 상황에서 실제 청소년 범죄율은 더 상승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계획적이고 중대한 범죄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까 변호사님들 얘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지금처럼 교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청원 피해자 쪽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 너무 내 아이를 죽인 상황인데 나는 이 사람이 15년밖에 처벌받지 않는다. 단순히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심지어 세 모녀거든요. 3명이에요, 3명. 3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범죄에 한해서 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보시는 뭐 의견이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수정 없이 지금처럼 가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의견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소년 범죄를 봐주는 이유는 결국은 소년이 아직은 이렇게 저희가 전전두엽이라고 할까요? 통제에 대한 전두엽의 그 뇌과학적으로 좀 덜 발달을 해가지고요. 통제력은 조금 덜 성숙해 돼 있고 충동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성숙이 돼 있어서요. 성숙이 뇌과학적으로 지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성년자들에게 너무나 심한 잣대를 들이대서 성인처럼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교화를 하는 것, 그 현재의 소년법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보이는데 지금 원주 살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강력한 중대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아서요. 좀 이런 부분이 수정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조금 투트랙으로 강력 범죄를 그럼 또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남지만 그래도 강력 범죄를 조금 더 우리가 심화해서 처벌하고 기존에는 그냥 소년법 제도를 유지하고 이런 투트랙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이제 권 변호사님 얘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강력 범죄면은 조금 다른 좀 처벌 규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쪽으로 좀 정리가 되는데 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변화된 만큼 우리가 윈도우를 사더라도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제도도 사실은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업데이트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뭐 이게 반드시 이제 음보론적인 입장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전략으로 어떤 우리 제도를 뭐 좀 바라보게 되면은 그 한 시선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그 왜곡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는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미 일정 범죄에 대해서 예컨대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은 뭐 소년법 59조에서는 뭐 이제 그 15년이라는 상한을 정하고 있지만 뭐 해당 법령에서는 이제 20년으로 이제 예외적인 설정을 해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저희가 이 사례를 봤을 때 뭐 20년이니까 좀 속이 후련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제도를 설계할 때 좀 감정적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우리가 사람이 좀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치나 숫자, 정량적인 부분에만 너무 천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응보론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 좀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법과 제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두 분 다 어쨌든 좀 강력범죄 이상은 처벌 수위를 조금은 지금의 어떤 제한보다는 좀 높여야 된다. 상한이 되어야 한다. 특히나 뭐 특가법으로 충분히 20년으로 높여놓은 부분들도 본다면 수정될 수도 있지 않는가, 업데이트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얘기까지 좀 해주셨는데 현행법은 어쨌든 미성년자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좀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유기징역도 15년을 제한하여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15년 상한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 한번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상한이 좀 적정하다고 좀 보십니까, 권 변호사님? 네, 뭐 이제 현행 법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뭐 왈가왈부하기는 참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형량이 증가한다라는 지점은 아무래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고 또 사회의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형량을 아마 증가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엄벌주의로 미성년자를 처벌했을 때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량을 높이는 것이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될 수는 있겠는데 이것이 범죄의 재범률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이런 지점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또 이제 미성년자들이 워낙 이제 확실히 이렇게 물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범죄 기술이나 형량이 높아지면 오히려 범죄를 습득하는 오염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좀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결국은 형량을 높이냐 안 높이냐라는 건 굉장히 신중하고 우리 이제 법률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 모아져야 되겠지만은 어떤 국가적으로 형량을 높이더라도 그 높이는 것에 있어서 미성년자를 고려할 때 미성년자의 교화 가능성, 그다음에 심리 검사 아니면 그 감정을 통해서 이 친구가 정말 사회로 복귀해도 되는 안전한 사람인지 아니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지 아니면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확인을 수용 기간 내내 확인을 해서 그 친구가 다시 복귀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는 제도가 보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미성년 범죄자의 개인적인 사정인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와닿는데 특히나 그 미성년자에게 엄벌주의를 갔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년, 30년으로 만약에 형을 늘리면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오히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감옥에서 뭔가를 더 배워온다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권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또 이해는 좀 됩니다. 천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 엄벌주의를 채택했을 때 미국 케이스에서 오히려 조금 더 재범률이 높아진다. 사실은 우리는 엄벌주의를 채택을 해서 내 사건에서 처벌을 정당하게 받자라는 이제 피해자의 호소인데 만약에 재범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사실 형량을 무한대로 올리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부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 생생 포커스답게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면 이게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 가해자를 다시 교화한다라는 입장에서의 처벌 그리고 이걸 피해자에 대한 어떤 법익을 좀 지켜준다. 이 부분은 사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형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각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이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의 침해에 당한 법익에 대한 어떤 좀 응보적인 관점들이 많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의 범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잔인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도 뭐 사례들을 이제 판결례들이나 저희 사례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뭐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오락성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입장도 우리가 예.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부 듭니다. 피해자의 법익 보호가 조금 강화되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요구 사항들이 조금 더 늘어난 케이스도 있는 것 같다까지 좀 얘기가 또 들리는데 뭐 아까 미국 케이스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해외 주요 국가들을 좀 보면 소년범에 대해서 교화 중심 원칙을 좀 유지를 하면서 중대 범죄는 좀 성인 재판으로 넘기거나 예외 처벌을 좀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국제 기준과 좀 비교해서 어떨까? 이게 엄격한 편인지 좀 더 엄격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의견 좀 주시죠. 네, 일단 유엔의 국제 아동 협약에 의하면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연령으로 만 14세를 규정하고 혹은 그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규정으로 봤을 때는 뭐 완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높은 기준도 아닌 좀 평균적인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교하는 그 독일에 대한 부분을 좀 사례를 찾아봤더니 독일에서는 그 소년 교도소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소년 교도소인데 거기서 집중 심리 치료를 해줄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이제 직장을 마련하는 것까지 후속 조치까지 고민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법률에 비해서 국제적으로 높으냐 낮으냐를 비교하기보다는 얼마나 재활이나 그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지를 좀 더 비교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저도 그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은 뭐 저희가 유엔의 어떤 인권 기준에 비춰봤을 때 뭐 우리나라의 제도가 뭐 너무 뭐 좀 친아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친소년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그 소년범 체계 자체를 보더라도 소년범에서 일단은 형법 상으로 14세 미만을 이제 형사 미성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법률적인 문제긴 하지만 책임 능력에 대한 문제인 거죠. 14세가 안 된 소년들은 사실 어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능력자에 가깝다라는 시각에서 이런 그 제도가 마련된 것이고, 다만 이제 소년범 같은 경우는 14세 이상의 경우 혹은 14세가 안 됐지만 뭐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10세부터 14세까지를 우리가 정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들 자체가 사실 어떤 국제적인 기준에 뭐 못 미치거나 아니면 벗어나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좀 말씀 주신 사안 중에서 이 어떤 그 제도적으로 어떤 그 처벌을 하거나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도 14세부터 19세까지 이제 범죄 소년이라고 하죠. 범죄 소년들은 사실은 형사 처벌 어떤 일반적인 형사 처벌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다만 소년법에 특별히 규정된 어떤 보호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제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설계가 잘못됐느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런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SNS에 나는 촉법소년이다. 나를 막을 수 있는 자 누구인가. 이런 SNS에 이렇게 영상 올린 촉법소년들이 사실 그러면서 이제 범죄 행위를 하고 다니는 뭐 어른들한테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 나 어떻게 보복할 거냐, 나 촉법소년인데 약간 이런 영상들도 생각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영상,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성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현실일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님 좀 생각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뭐 사실 화가 나죠. 그런 거 보면은 뭐 거기에 뭐 공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이게 국가와 사회의 제도로 가능한 일인 건지, 그게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한 개인의 문제인 건지 분명한 건 미성숙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미성숙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까 권 변호사님께서 독일의 사례를 말씀 주셨어요. 독일에서 어떤 교화를 위한 소년 교도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굉장히 좀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인 것 같고요. 우리가 소년범 혹은 촉법소년에 대한 어떤 적절한 교화와, 그러니까 적절한 교화는 제 생각에는 훈육의 개념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끔하게 혼내주는 절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어떤 뭐 매질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체벌과 훈육의 참 범위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육과 교화의 기능을 적절히 해줘야만
이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낙인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들에 대한 낙인을 좀 옅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전과 관련된 부분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수로 학교에서 형사법을 아이들 좀 가르쳤었는데 그때 사실 뭐 전과가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범으로 처벌받았던 거죠. 특수 강도인가 상당히 좀 강한 강력범죄였는데 그 친구가 자세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상당히 건실하게 착하게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계속 강력범죄에 대해서 교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또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 잘못된 점들, 친구들을 어쨌든 같이 이렇게 특수니까요, 같이 이렇게 아마 공동 범행을 저질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오해받아서 또 전과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자기가 또 그것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또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드는데 권 변호사님 이 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소년범 좀 아까 독일 케이스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교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처벌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그 질문이 이 주제를 관통한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제 결론은 투트랙이 맞지 않나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시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소년들에 대한 교화 가능성은 당연히 멈추지 않아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점점 더 우리가 더 그 친구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줘야지 거기에 낙인을 찍고 그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수없이 많은 긴 인생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게 목적은 아니다.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어른을 조롱하고 이런 범죄가 있을 때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무지화비한 사회가 되고 있고 그러한 범죄를 예고하고 그러한 예고대로 자기가 행위한 것에 대해 영웅심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예방해야 되지 않나라고 한다면 그 범죄의 경미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참아줄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까지는 참기가 어렵다. 그런 어떤 투트랙의 어떤 좀 그것도 역시 기준을 설정하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질문 드린 이유가 지금 현행 제도가 재범을 위험 관리하는데 충분한가 또 이제 사회보호 측면에서 충분한가 이것 때문인데 사실 아이들이 예전에는 밖에서 뭔가 잘못을 하면 옆에 있는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현대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왜 내 자식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 자식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 경찰에 신고하고 핸드폰으로 그런 부분들이 물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의 어떤 이런 안전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어서 변호사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제도가 그냥 단순히 법과 제도의 어떤 그 수치, 그 다음에 숫자, 아니면은 문구 이런 것만 바꾸면 되는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예 그런 전통 문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런 옆에서 개입하는 사람들이 적어진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가? 이게 문화의 문제인가? 법과 제도의 문제인가가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질문. 어떻습니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과 제도를 잘 마련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를 반영해서 법과 제도를 하자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법과 제도의 측면일까요? 아니면 그런 어떤 문화의 변화로 인한 훈육의 체벌의 그런 어떤 문화의 변화로 인한 결과일까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세대라고 표현하기에도 참 그런데 우리 세대만 해도 조금 더 집단주의가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점점 더 개인주의. 저는 근데 개인주의가 맞다고 봅니다. 개인주의로 가게 되는 게 맞는데 이 개인주의 하에서 자기의 권한과 권리 의식이 너무나 뚜렷해지고 그 권리의 최대 상한선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점점 사회 교육이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흐름이 아이들에게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러한 우리 이제 유튜브 많이 보고 우리 핸드폰 많이 쓰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기가 점점 그거를 더 조장하고 이것이 모두 하나의 지금 여러 가지의 영향을 끼치고 있지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개인주의에 대해 우리가 한계 설정을 제대로 해줘야 되고 특히나 소년범으로 처음 우리가 이제 형사처벌 정식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처음 소년 재판을 받을 때는 좀
스스로에게 혼을 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이 좀 안 되겠구나라고 철이 들게 우리 천 변호사님 해주신 말씀처럼 큰 어른한테 혼나는 절차 초장에 좀 혼이 좀 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천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 예, 뭐 저도 뭐 제도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문화냐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흔히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뭐 저는 항상 댓글을 좀 즐겨보는 편인데 그 댓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이래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 소년법 문제다. 소년법에서 이런 뭐 무슨 뭐 촉법소년이나 뭐 이런 제도들이 제도화돼 있어서 애들이 이러는 거다. 법과 제도가 만능인 것처럼 좀 인식하시는 문화가 좀 있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 소년법 제도 자체가 어떤 국제적인 기준에서 미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좀 잘못된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우리가 항상 소년법만 이제 타겟을 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시설의 문제로도 한번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독일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저 소년 교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해주는지, 뭐 즉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에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못하면 또 사회에서 좀 교화를 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기능을 또 해야지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또 발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설 문제 아니면 이 제도 자체, 제도 외에 어떤 이 제도의 실행 문제를 좀 검토해 볼 시설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독일의 아까 얘기하셨던 그 소년 교도소와 다른 어떤 보호 관찰소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런 부분들, 뭐 소년범들을 어쨌든 교화하는 시설이 좀 미비하고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년 교도소는 딱 한 곳뿐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지금 소년들이 이제 소년원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얼마 있다가 나오는 것이 이제 요즘의 소년 보호 제도인데요. 이 소년원에 갔다 오면은 오히려 점점 더 범죄를 거기서도 배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참 턱없이 모자르다. 아직도 그 친구들의 사회 복귀나 아니면 직장을 잡는 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문제와 결부해서 이제 교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개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신상 공개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영역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연히 전과도 개인정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인정보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낙인 효과가 있다면 사실 대단히 괴로울 수 있거든요. 내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깊이 반성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사회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적인 낙인 효과로 인해서 주홍구시처럼 따라다니면 오히려 재범률이 또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들도 또 있기 때문에 이 신상정보 공개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정보 공개를 하자, 신상정보 공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력범죄의 영역을 어디까지 또 볼 것인가에 대한 뭐 문제도 좀 남지만 어떻습니까? 강력범죄에 대해서만은 신상정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참 양날의 검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들이 앞으로 남아서 살아가야 될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낙인 이상의 효과, 정말로 사회적으로 갱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낙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우리 사회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해자 보호, 그리고 재범에 대한 방지, 또 일반적인 예방 효과, 그러니까 이러한 무자비한 신상 공개가 된다면 아무리 청소년이 정신이 없어도 내가 이런 일로 내 인생을 망치지 말아야지 하는 수준의 그러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은 일부 아주 정말 특수한 사례에 한해서 공개할 수 있지 않나. 근데 너무나 조심스럽긴 합니다. 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신상정보 공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인 전과자에 대한 인식이랑도 좀 연계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전과자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봤을 때 이 문제도 한번 같이 고민이 돼야지 신상정보에 대한 이제는 조금 문제는 고민해볼 때가 됐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빨간 줄이다라고 해서 뭔가 거의 격리 수준의 어떤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소년원 말씀 주셨는데 소년원이 뭐 저희 뭐 이제 요즘에 확실히 그 소년 범죄들이 많이 늘었고요. 늘었고 저 변호사들도 사실은 뭐 소년원을 한번 갈 일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면은 뭐 여기를 호텔처럼 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과연 교화 기능이 제대로 될까라는
어떤 뭐 이건 뭐 어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폄훼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 사회가 투자를 너무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은 좀 들어요.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거겠죠. 가두는 네. 곳. 그래서 거기를 어떤 거쳤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교화가 됐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 간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떤 뭐 이게 계속 순환 논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낙인 효과가 점점 더 이제 사회적으로 악화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동시 진행 뭐 우리가 투 트랙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처럼 뭐 사회적인 인식도 좀 개선이 돼야겠고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려면은 이 전과자들에 대한 어떤 그 수용 시설의 품질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기능 자체도 조금 더 개선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 아동 혹은 소년에 대한 애정이 그래도 조금 느껴지는 변호사님들의 답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이 교화의 끈을 사실은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제인데 소년법 개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짧게 답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력 범죄에 한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촌 변호사님 어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는 필요하다. 네. 그런데 우리의 관점 자체를 너무 응보론적으로만 어떤 고정을 시키지는 말자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네. 너무 또 안타까운 사연에 근거해서 이 소년법 개정 관련된 부분 논의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본회의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포커스 두 번째 주제는 재판소원법 소송 지옥 시작일까 아니면 국민기본권 보장이 확대일까입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1일이죠.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힌 반면에 대법원은 사실상 사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사실 변호사님들은 당연히 아시죠. 이게 대단히 오래된 논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수습 나갔을 때 헌재에서는 이걸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법원에 가면 법원에선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한 30년 넘는 동안 계속적인 논쟁이 되어 왔는데 이게 사실은 탄핵 사태와 연결돼서 계엄과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연결돼서 조희대 전 이 대법원장 문제와 연결돼서 아주 순식간에 좀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법 쪽에서는 사실 이게 상당히 예민하고 사실은 과연 이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너무나 신속하게 법사위 통과가 됐고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뒀는데 민주당 일방적으로 또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아마도 본회의가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의견을 좀 얘기하시기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법조인으로서만 그냥 단순히 한 명의 법조인은 누구나가 독립돼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잖아요. 정치적 의견과 상관없이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주제 자체가요. 지금 할 수 없이 너무 정치적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저는 그냥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정치적 이슈 전혀 제외하고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재판 소원이라는 절차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지금 올라와 있는 개정안이 적법하고도 올바른 방안이냐, 실무적으로 괜찮은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이 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천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뭐 오늘 이게 토론 방식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권 변호사님이 워낙 잘 정리를 해주셔서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르면은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뭐 어떤 저의 입장을 좀 배제하고 뭐 객관적으로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저의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기존의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어떤 논의이고 또 뭐 익숙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헌재에서는 뭐 이제 우리가 해석을 최종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라는 어떤 입장이고 대법원은 아니 감히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자존심 싸움 같은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어떤 이 사건이라고 이번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개입이 이루어진 정치적인 어떤 색안경이 끼워진 사건이라서 저희도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러면 요번에 일어난 어떤 이 재판 소원 정치적인 뭐 본회의 통과 이런 부분 말고 기존에 있었던 재판 소원 관련된 의견을 좀 내시는 걸로 대체를 좀 해볼까요? 네, 법률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재판 소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뭐 명령과 규칙에 대한 해석 권한, 법률의 보충적 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고 법률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은 과연 헌법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법률의 해석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권 변호사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 부분. 자꾸 먼저 해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니면 그럼 천 네, 천 변호사님 먼저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갑자기 먼저 물어보시니까. 일단 제가 이번 어떤 일 아니면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어떤 이 재판 소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좀 제목을 붙여보자면 사심제 논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심제 논란인데 흔히 생각하기엔 사심제 논란이라고 하면은 대법원에서 판단한 일을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뒤집을 수 있는가? 결국에는 헌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게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심제라고 봐야 될까라는 의문부터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에도 어떤 헌법에 대한 해석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해석은 헌재가 하고 있었고 어떤 그 기존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더라도 재판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재에 없었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어떤 그 위헌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헌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위헌 법률 심판이나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 재청 신청을 법원에서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뭔가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되는 이 재판 소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판, 판결에 불복하면 그 판결에 위헌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것을 이제 위헌성만 판단할 거냐 아니면 내용까지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결국 귀결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범위 얘기를 해주시는 거겠죠, 천 변호사님?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그 입법안을 보면은 뭐 어떤 절차적인 위법 아니면 뭐 헌법이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 그리고 그 어떤 그리고 위헌 법률이 적용된 재판 이거에 대한 어떤 범위를 설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어떤 그 어떤 헌법에 위반된 법령 해석을 한 재판 같은 경우는 기존의 헌재 입장에 따르면 기존의 헌재에서도 계속 뭐 사실은 법 개정 없이 제도적인 어떤 해결 없이 기존에도 가능하다라는 게 물론 헌재 입장이긴 하지만 뭐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외에 다른 어떤 실질적으로 사심제로 여겨질 법한 어떤 절차적인 위법이나 어떤 법령 해석에 대한 어떤 위법들을 헌재가 개입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론화가 많이 된 다음에 사실은 사심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선 어쨌든 입법안은 사심제라는 어떤 비판은 좀 피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옥상옥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공수처랑 또 비교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심을 1심, 2심에서 하고 법률, 위법이나 어떤 법률 적용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을 이탈했다라고 하면 대법원에 맡겨서 상고심을 해볼 수 있고 또 위헌성이 있었으면 이미 위헌법률 심판이나 이런 걸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재청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왜 대법원 법률심까지 끝난 상황에서 위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사심제 논란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권 변호사님.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려 보면요. 예. 일단 결국 헌법에 대한 해석의 기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헌법의 107조에 의하면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한 것은 헌재에서 하고요. 그 예. 외에 법률 이하인 명령, 규칙, 처분 예. 이런 거의 위헌 여부는 법원에서 하라 이렇게 예. 분담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담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각자 다른 영역을 맡고 있다. 예.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삼권 분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의 사법권이 독립성을 가져야 되고 다른 기관에 의해서 침해되면 안 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삼권 분립의 한 요소를 맡고 있는데 과연 우리 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한다? 예. 이것은 헌법 체계에 반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 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위에 옥상옥을 만들고 사심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 뭐냐 하면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재판은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누가 재판할지를 헌법이 규정을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헌법 소원으로 삼을 수 있는 처분이 아니냐. 이런 지금 헌재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헌재의 주장도 가능한 해석으로는 보여서 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린 것인데 그렇다면 이 옥상옥이 되지 않고 이것이 법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거를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네. 결국 헌재의 주장은 이겁니다. 헌법적 쟁점, 헌법적 가치가 있는 쟁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판단할 뿐이지 사실 인정이나 법률 해석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않겠다. 이것인데요. 과연 그러한 입장이라면 개정안이 그것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재판 소원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대법원 심리불속행처럼 사전에 필터링하는 사전에 그걸 소팅해서 대부분의 사건을 많이 기각시켜 버리고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에 헌법적 가치가 있는 사건을 뽑아내는 그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로 보이는데 법률가인 저희가 볼 때는 그래 보이는데 이제 재판을 받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옥상옥일 수밖에 없는 사실 거죠. 두 가지의 쟁점이 다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를 이제 판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이나 일반 판사들이 한 재판을 헌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할 권한을 줄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 수범자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사심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주는가? 이 두 가지로 좀 분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소송 지연을 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소송 비용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가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야 아니야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이걸 답변 주시면 거의 다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판사 입장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소송 지연하고 소송 비용 추가로 드는 부분 이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은 일단 헌법재판소가 어떤 무엇을 견제하는 기관인지 우리가 그걸 한번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그 입법기관을 제한하는 뭐라고 하죠? 그 기관이다. 견제하는 기관이라는. 근데 사실 이제 사실 요것까지 들어가면 또 사실 또 디테일한데 임명권이 사실 헌법재판소는 3분의 1씩 나눠져 있고 대법원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다음 해 해서 이제 반반 이런 식으로 약간 구도가 되어 있긴 합니다. 이게 헌법재판소는 사실 정치적인 판결을 좀 더 많이 하는 기관이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적 정당성 입장에서는 사실 두 기관이 다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물론이죠. 너무나 이제 대한민국 법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위로밖에 비춰질 수가 없는 거고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우리 헌법에서 우리 그거 할 수 있게 열어놨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글쎄요. 헌법재판소의 지금 조금 하나의 또 문제는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 이게 다 통과돼서 재판 소원 진짜 한다고 하면요. 지금 대단히 큰 문제가 과연 그 제도를 실행할 인력이 있느냐, 인력에 대한 확충 문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연 그 옥상옥이 되지 않게 어떤 쟁점으로 추려야 이 사건을 재판소원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각하를 많이 할런지 그것도 난제인 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헌재가 어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하나의 뭐 처분과 유사하게 봐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어떤 이 제도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행정상의 어떤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들의 체감을 위해서라면 일단 행정 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소송에 들어간다든지 분쟁이 생긴다 하더라도 일단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 자체도 효력은 일단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대원칙을 집행부정제 원칙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 원칙을 세워놓고 예. 거기에 입각해서 어떤 이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헌법 소원이라 이 재판 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생활과는 조금 그 밀접하다기보다는 좀 생활과 어떤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아우르는 제도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어떤 권익 보호라든지 국민들의 이익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시각을 달리 봄으로써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현재 입법안에 그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집행정지를 받아주지 않는 만약에 그런 형태의 입법안이라고 한다면 천 변호사님 얘기처럼 나중에 어쨌든 철학적 고민에 대한 판단만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집행은 어쨌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의 효력은 좀 발생을 한다. 우선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본다면 지금 제도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좀 이 재심이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같은 제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소원 심판도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천 변호사님? 뭐 저도 사실 뭐 그걸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예. 같은 생각입니다. 뭐 사실 재심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재심 제도가 어떤 있어서. 근데 이거의 비판점은 이거죠. 대법원 한마디로 사법부에 속해 있는 이 구성원들이 또 재판해봤자 똑같은 결과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또 다른 제3자의 기관인 좀 공정한 집단인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 한번 해보면 이 재심이 안 된다고 다 기각하는 이런 사안이 아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재판부라는 물론 이제 사법부는 독립이 있고 검사 동일체 원칙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만 사법부도 자기들의 재판의 판결을 뒤집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계질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거에서 이제 필요성이 있으니까 재판 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심과는 좀 다른 제도일 거다라는 이런 어떤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재심 제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예. 한번 이제 나를 돌아보고 예, 다시 예. 스스로 개선하는 제도라고 한다면은 예. 지금 결국엔 이 논의의 핵심은 그것인 거거든요. 어떤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생기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예. 봤을 때는 그 필요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일정 부분이 있는데 예. 과연 지금 현재 이 어떤 그 개정안이랄까요? 어떤 이 제도에 대한 제안으로서 예.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권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이건 또 다른 말씀인데요. 예.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다른 쟁점으로 이거 비용 증가 문제 너무 크지 네. 않겠습니까? 네. 뭐 변호사인 저로서야 뭐 절차 늘어나고 새로운 변호사들은 사건 유형 사실은 다들 네. 웃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새로운 사건 예. 유형 들어오면 저희는 너무 좋죠. 예. 왜냐하면 없던 제도가 생긴 거고 예. 그 일을 또 새롭게 창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재 있는 제도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비용이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법적인 권리의 행사에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지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분쟁 종결 지연 우려, 그다음에 헌재 사건 폭주 처리 안 될 것 같은 이런 문제들 상당히 많은데 마지막으로 딱 10초씩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너무나 내일 결과가 저도 기대되는데요. 예. 과연 우리 사회의 법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천 변호사님은요? 네, 뭐 우선 뭐 국민적인 뭐 비용 증대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변호사라서 따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이게 조금 더 논의가 더 이루어지면 사회적 합의가 더 이루어지면 좋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좀 논의돼 왔었던 내용인데 너무 빠르게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본회의 처리 좀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뭐 오늘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몰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께서 매우 신중하고 차분하게 귀한 소신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포커스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